연방의회 폭동 사태가 발생한 지 5주년을 맞아 뉴욕주 공립학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이사회로 갈라진 뉴욕 한인회 이사회의 분쟁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법적 파국을 맞았습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 소속 간호사 2만여 명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실제로 맨해튼을 오가는 차량이 줄고 교통체증도 완화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연방의회 폭동 사태가 발생한 지 5주년을 맞아 뉴욕주 공립학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과 찰스 라빈 주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시민교육과 역사 수업의 일부로 해당 사건과 그 여파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 리우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음모론과 왜곡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폭력을 부추길 수 있는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시대에 학교가 사실에 기반한 교육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노예제와 홀로코스트 등 기존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위기와 헌정 질서를 다루는 교육의 연장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연방의 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의회 경찰이 부상을 입었고 사건 이후 여러 명의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미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 사태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체포되고 처벌을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재집권 이후 이들에 대해 전면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두 개의 이사회로 갈라진 뉴욕 한인회 이사회의 분쟁이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법적 파국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23일 선출된 이에스더 이사장이 이끄는 이사회는 5일 플러싱 산수갑산투 연회장에서 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부이사장의 조동현 전 대뉴욕 한인경제단체협의회 의장과 감사위원장의 이혜진 건축가를 선출하고 은갑선 수석 부회장을 인준했습니다. 이명석 회장은 뉴욕 한인회의 투명한 재정 활동을 위해 이날 선출된 이혜진 이사가 철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곽호수 이사장의 자진 사퇴로 이사장으로 자동 승계된 문영훈 이사장은 5일 개최된 이사회는 불법이라며 지난 2일 뉴욕주법원에 문영훈이 적법한 이사장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뉴욕 한인회 회칙위원회는 유권 해석을 통해 문영훈 이사장이 적법한 이사장임을 판결했습니다. 김성진 회칙위원장은 6일 본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곽호수 이사장의 사임 이후 문영훈 부이사장이 이사장직을 자동 승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이와 더불어 또 지난해 6월 30일에 개최된 정기이사회는 이사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성원이 안 된 관계로 그날 이뤄진 모든 표결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뉴욕 한인회 측에 이미 전달했고 현재 뉴욕 한인회 이사회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동민 고문 변호사는 지난달 말 문영훈 이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문영훈 이사장은 뉴욕주법원에 뉴욕 한인회 이사장 적격 심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이명석 회장의 판공비 셀프 지급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끝내 법적 분쟁으로 격화됐습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 소속 간호사 2만여 명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 노조는 소속 간호사 약 2만 1000명이 병원 측과의 단체 협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2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파업 예고는 기존 단체 협약이 지난해 말 만료된 이후 수개월간 이어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나왔습니다. 노조 측은 간호 인력 부족 문제와 과중한 업무 부담, 직장 내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 유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업 대상에는 뉴욕시 내 12개 주요 병원과 롱아일랜드 지역 병원들이 포함돼 있으며
실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뉴욕 지역 의료 시스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와 인근 지역 병원들을 대표하는 병원협회는 이번 파업 계획에 대해 환자 진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으며, 준비되지 않은 파업은 수백만 달러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실제로 맨해튼을 오가는 차량이 줄고 교통체증도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5일 뉴욕타임스가 내놓은 보도에 따르면 교통혼잡세 시행 이후 한 해 동안 맨해튼 중심 업무지구로 진입한 차량은 총 2,700만 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중심 업무지구로 진입한 차량이 약 7만 3천 대 줄어든 셈입니다. MTA 등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혼잡세 시행 첫 해 맨해튼 중심 업무지구 차량 속도는 전년 대비 4.5% 빨라졌습니다. 평일 아침 링컨터널 내 속도는 24.7% 빨라졌고, 퀸즈보로 브릿지는 29.3%, 윌리엄스버그 브릿지는 18.4% 빨라졌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세가 부과되는 지역의 버스 노선 속도도 2.4% 빨라졌습니다. 맨해튼 내 차량 수가 급감하면서 소음은 줄고 도로 안전은 더 강화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뉴욕시 집계에 따르면 교통혼잡세 부과 지역에서 차량 소음 민원은 전년 대비 17%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중상자 수 역시 8.6%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 때 내려진 교통혼잡세 환경영향 평가가 부실하다며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와 MTA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이와 관련한 구두 변론을 오는 28일 심리에서 들을 예정입니다. 뉴욕시 주택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조란 맘다니 시장이 세입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4일 맘다니 시장은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공무원으로서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과 세입자 권리 옹호 활동을 해온 디나 레비를 신임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임 레비 국장은 주정부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 시 필요한 자금 조달 방안, 건설 프로세스 촉진 등에 몰두할 계획입니다. 이날 맘다니 시장은 앞으로 100일 이내에 세입자들이 노후화한 건물과 주유출몰, 과도한 렌트 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정부는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택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높은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으로 큰 지지를 얻었으며, 향후 10년간 뉴욕시에 20만 채의 어포더블 하우징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해당 공청회에 대한 정보는 뉴욕시 정부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어린이에게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해온 질병 항목을 종전 17가지에서 11가지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연방보건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모든 아동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11가지를 분류했습니다. 대상 항목은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소아마비, 백일해, 파상풍, 디프테리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질환, 인유두종 바이러스, 수두 등입니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CDC가 모든 아동에게 권장한 17가지 예방접종 항목에서 6가지가 줄어든 것입니다.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와 A, B형 간염, 댕기열, 수막구균성 질환 등은 특정 고위험군 집단에만 권장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계는 과학적 데이터에 대한 투명한 검토 없이 이뤄진 이번 결정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알약 제품을 미국에서 출시합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 5일 연방식품의약국 FDA 승인 후 2주 만에 위고비의 알약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가격은 용량별로 월 149달러에서 299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저용량 1.5mg과 4mg은 월 149달러이며 3mg 제품은 4월 중순 이후 가격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출시되는 9mg과 25mg 고용량 제품은 월 299달러입니다. CNBC는 이번 가격이 현재 시장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 등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주사제만 출시돼 투약이 불편하고
월 1,000달러가 넘는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2021년 위고비 출시 이후 급성장했지만 경쟁 심화와 복제약 확산으로 최근 시장 내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알약 출시가 일라이 릴리의 빼앗긴 시장 점유율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용량 위고비 알약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구매 웹사이트 트럼프 알렉스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이달 중 문을 열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1년 반 안에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석유 회사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된 베네수엘라에 다시 진입한 뒤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재가동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간을 두고서는 18개월보다 더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막대한 금액이 들 것이고 석유 회사들이 그 돈을 지출하며 이후 우리에게서 또는 석유 생산 수익을 통해 보전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는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는데 수십억에서 수백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정권 이양 때까지 미국이 과도 통치를 하면서 미국 석유 회사들이 동시에 베네수엘라에 진출, 노후한 석유 인프라를 교체 확충하고 생산량을 늘려 수익을 내 그 자금을 바탕으로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3대 석유 메이저 회사인 엑손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는 과거 베네수엘라에 자본을 대거 투자해 석유 생산 시설을 확보했으나 좌파 정권에 의해 자산이 수용당한 바 있으며 현재 쉐브론을 제외하고는 베네수엘라에서 모두 철수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회사에 의한 석유 생산 증가가 유가를 낮출 수 있다며 석유 생산국인 베네수엘라를 갖는 것은 유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영방송에 연방 자금을 배분해온 공영방송공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예산 지원 중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해산하게 됐습니다. CPB 이사회는 지난 5일 투표를 통해 조직의 해산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1967년 설립돼 60년 가까이 미국 공영방송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CPB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CPB는 PBS와 NPR 등 미 전역의 수백 개 공영 TV 라디오 방송국에 연방 자금을 배분하는 기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공화당이 득세한 연방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독려 속에 작년 여름 CPB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공화당은 오랫동안 공영방송의 뉴스가 진보 성향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런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의회 장악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실제 자금줄 차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금 지원이 끊긴 뒤 운영을 축소해오던 CPB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연명하기보다는 조직을 완전히 폐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퍼트리샤 해리슨 CPB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자금 없이 방치돼 추가적인 공격에 취약해지는 것을 막고 해산을 통해 공영 미디어 시스템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CPB의 마지막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CPB는 앞으로 해산 절차를 밟으며 남은 자원으로 미국 공영방송 아카이브의 역사적 콘텐츠 보존 사업을 지원하고 메릴랜드대와 협력해 관련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작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정반대의 실증 연구 결과를 내놔 기준금리 인하 의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지난 5일 샌프란시스코 연은연구원이 1886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의 관세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세 인상이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둔화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세가 1%포인트 인상할 때 인플레이션은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올려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연구에서는 관세를 인상하면 최대 2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다 이후에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충격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일으켜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상품과 서비스 수요 위축,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가격 하락도 수요를 위축시켜 수입 비용 상승분을 상쇄하고 인플레이션에 하방 압력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은 관세 충격이 인플레이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업률을 상승시킨다면 통화 완화 정책에 유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는 것으로 금리 인하가 적절한 정책 대응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 비서 기능인 알렉사 플러스를 웹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시하며 오픈 AI의 챗GPT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5일 모바일과 온라인 웹 전반에 걸쳐 AI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렉사닷컴을 출시한다고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기존의 알렉사 플러스 서비스가 출시 9개월 만에 빠르게 진화해 대화량이 2배로 늘었다면서 고객이 어디서나 알렉사를 원한다는 점을 고려해 알렉사 플러스의 모든 기능을 모바일과 웹으로 확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렉사 플러스는 아마존이 지난해 2월 출시한 서비스로 이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식료품 주문, 레시피 제안, 식사 장소 예약, 여행 일정 계획, 스마트홈 기기 제어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10월 알렉사 플러스 기능을 탑재한 스피커 에코와 리더기 킨들, 스마트 홈 보안 카메라 링, 파이어 TV 등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에 새롭게 설계한 알렉사 모바일 앱을 통해 알렉사 플러스 서비스를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출시한 알렉사닷컴 웹사이트는 기존의 알렉사 플러스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들은 서비스 접근을 위해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거나 아마존 기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입국 제한 조치 확대에 따라 추가로 20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관련 신청 절차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뇌에 영향을 미쳐 비만, 수면장애, 우울, 집중력 저하 등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마두로 체포작전에서 약 200명의 미군이 투입됐으나 미군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이번 작전은 연방사법당국이 수배 중이던 인물을 법집행 지원 차원에서 체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제네랄모터스, 현대자동차, 혼다 등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미국 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올해도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껴 판매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 정보당국이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그가 전용기에서 한 통화를 수년간 도청하다가 2014년 중단했다고 독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3일 미군에 체포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2023년 9월 중국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전천 후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격상시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맺은 6개국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5일 주지사직 3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오는 11월 미네소타 주지사 선거에 나설 민주당 유력 후보로는 에이미 클로버샤 연방상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의 자택을 공격 침입하려 한 남성이 연방 비밀경호국에 구금됐습니다. 사건 당시 벤스 부통령과 가족은 워싱턴 DC로 복귀한 상태여서 자택에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 중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최저 기온은 3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0분, 해지는 시간은 4시 4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